사회를 맡은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권성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새만금 지역발전과 행정구역 결정 전문가 정책 포럼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 지역발전과 행정구역 결정 전문가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새만금의 미래와 합리적 행정구역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양광식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천향대학의 양광식입니다. 김제시와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하는 새만금 개발 기다렸는데 이제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2008년 전,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이 새만금 방조제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연구자로서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우리 오늘 좌장을 맡으신 이양재 교수님과 함께 계기석 교수님과 함께 연구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했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방조제 관할권이 결정이 돼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제시와 전라북도 국가의 발전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미래에 대비해서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새만금 개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행정구역을 관리한다는 원칙과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행정구역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관리 방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0년 이상, 한 반세기 이상 새만금은 조금씩 개발되면서 현재의 상황에 왔습니다. 당초 잘 아시는 것처럼 생각했던 농업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한 6번 정도의 개발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확정된 새만금 개발계획을 보면 김제시는 보시는 것처럼 새만금의 산업물류와 국제협력, 문화관광, 에너지산업 이런 복합개발을 통해서 새만금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예상되는 군역에 가장 많은 인구와 많은 토지용들이 배분되어 있어서 이제 김제시의 미래는 새만금의 미래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 행정구역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학술적 연구자뿐만 아니라 우리 김제시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좀 열정이 좀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은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3번 정도의 큰 쟁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른바 라운드 3입니다. 첫 번째는 방조제가 나타나면서 이제 공인수면 매립에 대한 환경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는 시군 간의 분쟁이라기보다는 환경과 개발과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조제가 준공되는 과정에서 행정경계 설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이르게 되는 두 번째의 분쟁의 쟁점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른바 행정구역 관리의 문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시장님과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도로가 준공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새만금은 어떻게 행정구역을 관리할 것인가,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관리할 것인가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행정구역을 관리한다 그러면 그 행정구역이 없어지거나 합쳐지거나 아니면 편입되거나 아니면 단순히 경계가 조정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는 이 정도 4가지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의 문제는 이 4가지 모두를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행정구역 실무 편람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명칭을 바꾸거나 경계를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기관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역사 문화라든가 주민의 생활 편의,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기준에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사실은 행정구역 조정을 하려면 사전에 상당히 중요한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새만금과 같은 매립지 등이 속한 지자체 결정 과정에서는 지역의 개발의 문제라든가 주민 편익, 지리적 여건, 역사, 행재정 효과, 그리고 법적인 구속 요건하고 가장 중요한 지역 주민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사전에 이걸 검토하도록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의 중앙문제조정위원회 심의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특히 이제 김재 씨가 같이 그 매립지의 귀속 중공검사를 받기 이전에 모든 매립지는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방조제 문제는 이제 결국은 대법원의 판결, 다시 말하면 대법원에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지리적 여건, 공익과 사익, 지자체 이익을 모두 고려했을 때 방조제를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지 이미 판결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문제조정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들이 다 그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기준들을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대법원의 이런 이익 조건 때문에 판정이 됐습니다. 행정구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군구를 통합할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의견이다. 그리고 서로 소통과 협조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시군구를 통합하는 형태의 행정구역을 관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의 자율성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계획을 검토할 것인지를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광역권 같은 경우를 설정할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역할과 특히 지역이 좀 주도하는 형태로 광역권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고 갈등의 여지가 적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지방자치의 우리의 수준을 보면 지방자치의 태동기부터 완료될 단계,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한 지방자치가 발전 단계를 넘어서서 성숙 단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있어서의 행정기능과 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협의회라든가 법적연합제, 다시 말하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주는 데 있어서 지역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좀 고려해서 행정구역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두 개가 같이 모여서 나름대로 지방자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끼리 만들다 보니까 지방자치 조합을 만들다 보니까 인사권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파견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재원도 좀 부족하고, 특히 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들이 없어가지고 결국 2022년 1월부터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건 광역시도를 포함하건 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기존의 지자체 조합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고자 이제 법이 이런 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것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새만금 지역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경기도에 가면 시흥, 안산, 화성 주변에 시아오라는 것을 놓고 각자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수자원공사 개발을 하는데 각각 시흥시와 화성시와 안산시에 편입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지자체한테 도시권리권한을 이양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시아오에 대한 공동관리에 대한 논의는 있긴 하지만 지자체 주변에 대한 간석지에 대한 개발은 다 이렇게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자연스럽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서울과 경기도 두 지자체가 좀 이렇게 복합해 있는데, 이것은 면적의 변경 없이 세 개의 지자체가 협의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행정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같은 경우는 홍성하고 예선하고 중간에 70대 30으로 신도시가 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가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서 공동관리기구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내포 신도시의 도시관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행복도시 같은 경우는 행복청이 개발을 한 다음에 개발된 부분에서 도시 기반 시설이 완료된 지역, 다시 말하면 지자체에다가 세종시에다가 자연스럽게 자치사무를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 단계에서 사무를 공동 이관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운영해서 논의한 다음에 세종시가 이제 도시계획이나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행복청과 LH와 사업 시행자와 세종시는 계속 협의회를 운영하는 형태로, 다시 말하면 개발 사업이 국가가 행복청을 통해서 건설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세종시로 이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JDC라는 것을 제주도에 만들어서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제주도를
핵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이 원하는 프로젝트는 이것이 아니라 제주 지역의 환경 우수성과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DC는 특별법에 의해서 핵심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호감도나 만족도나 성과평가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JDC를 주민 통제가 가능하도록 특별자치도로 좀 소속을 이관시켜달라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 JDC 중심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서 뭔가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의 어떤 그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로 이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사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행정구역 결정의 큰 기조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입니다. 그리고 왜 행정구역 관리를 하냐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관리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이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냐면 지자체끼리 협의를 하고 고유의 권한은 보장해 주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행정협의회라든가 법정연합회,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든가 2022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까지 이런 공동관리에 대한 협약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큰 현재까지의 관리 사례에서 본 시사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이 새만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관리의 대상으로 봤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는 자치적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에 기반해서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구역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행정구역 관리는 합법적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지자체의 도시관리 권한을 보장해주고 법적 절차를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라든가 주민 자치에 대한 자치분권 실현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행정구역 관리가 같이 연계돼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가 좀 이해될 수 있는 논의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행정구역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과는 관계없이 중앙이 주도를 해서 행정구역 관리 방안을 이렇게 던져주는 형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시대적 추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개발청은 오셔서 아시겠지만 계획과 사업을 총괄하는 계획 특화 기관입니다. 중앙정부. 개발공사는 주로 건설을 하고 있죠. 이 새만금 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는 도시계획 및 사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된 권한, 특히 지자체 고유 사무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생복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로 좀 이관하는 것이 지자체의 도시관리 사무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지방자치 시대에 특히 자치분권 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적 절차를 좀 준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법적 절차는 이제 행정구역 관리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누군가 자치단체건 지방의회건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쭉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을 또는 행정구역 관리의 체계 변경에 대한 것을 권고할 때는 의회와 주민의 투표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조금 더 지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는 그 행정구역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왜 하느냐 그 문제를 따졌을 때 과연 그걸 했을 때 성과가 잘 나겠느냐 아니면 실현 가능하겠냐 아니면 좀 창의적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 업무와는 중복이 없지만 새롭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발의 기회가 된다는 새만금 같은 경우는 창의성과 연계와 협력성이 필요한 지자체 사무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사무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협약이라든가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까지 여러 개의 연계협력 방안 중에서 새만금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지자체 협력 제도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 지리산권이라든가 금강권 이런 데 다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차원, 국책 사업이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30년, 길게는 앞으로 한 몇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계속 새만금 개발을 기다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지역에 형성된 이른바 인내 자본,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오면서 축적한 이 자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행정구역 관리를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동안 우리는 이 지역에서 환경 피해나 행정구역 조정과 같은 갈등에 대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실현 가능성도 얼마나 많은 계획 변경과 계획의 개발에 지연이 있었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인내 자본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협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새만금 지역의 인내 자본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다음에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중앙과 지방 협력 회의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한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과 지역과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중앙과 새만금 지역 협력 회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앙정부 단의 협력기구고 지역 차원에서 협력기구도 필요합니다.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개발청과 공사와 지자체,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까지 모여서 공식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칭 저는 새만금 지역협력기구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런 걸 구성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천천히 행정구역 관리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행정구역 관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생활 편의성입니다. 사실은. 때문에 행정구역 관리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사실은 주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주민을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민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새만금 공동발전시민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도대체 새만금을 개발하면 김지혜 씨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치분권 시대는 무엇이고 지방자치법은 어떻게 개정되고 있는지, 우리가 도시관리를 고유사무로 주장하고 있는 이유와 관리 권한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행정구역 관리와 행정체계 개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조금 논의하고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행정구역 관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김재희 씨와 시민사회와 협력을 해서 주민하고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한 마지막 관리 방안이고요. 결론적으로 행정구역 관리라는 것이 시의 어떤 고유한 행정 처리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잘 알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법이나 정책이나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모인 세미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내년 2022년에 지속적으로 좀 준비가 돼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모르고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무언가 우리가 대응을 하고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중요한 객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의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성규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성규라고 합니다. 오늘 김재 씨하고 한국지역개발학회가 주최하는 이 중요한 세미나 자리에 제가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나머지 법학자는 저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양광식 교수님 논의하신 이런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관할구역의 결정이라는 게 먼저 중요한 이제 해결 전제가 되는 방식인 것 같고 이 관할구역의 결정은 이제 법제적인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발표의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 새만금 방조제 관할에서 이제 대법원 이제 소송 중에 이제 김제시에서 법학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관할권에 대한 이러한 이제 그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저도 그때 잠시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막연하게 든 생각이 참 이게 소모적인 이러한 논쟁들이 굉장히 오래 진행되는구나라고 한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미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된 이러한 이제 분쟁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종결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관련해서 또 다시 이러한 분쟁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보고 이 새만금이 광활한 이 지역에 대해서 매립이 완료되는 때까지 얼마만큼 많은 이러한 법적 분쟁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조금 그런 이제 암담한 이런 좀 생각을 좀 가지면서 좀 이 글을 작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관할구역이라는 것이 이제 법 제도이긴 합니다만 이제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답이 나오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법적 접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러한 생각과 좀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뭐 이런 자리가 뭐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 자리들보다는 이런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고민을 하셔서 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뭐 세미나의 중요한 이런 방향과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죄송스러운 것은 뭐 저희 법학 쪽에서는 아직 이 PPT를 가지고 발표하는 게 이제 익숙치가 않아서 뭐 따로 PPT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그냥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이러한 책자의 발표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뭐 간략하게 필요한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제 요약해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서론적인 이러한 내용 발표문 31페이지에 뭐 서론적인 내용은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이고요. 32페이지 뭐 제가 이제 얘기를 시작하고 싶은 것들은 이 관할구역 결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서 이 관할구역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이러한 의미를 좀 먼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얘기의 출발점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구역, 주민자치권 이 세 가지를 구성 요소로 하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 지방자치단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본질적인 이러한 부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규범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역 결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가장 본질적인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관한 법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32페이지 뭐 아래쪽 단락입니다만은 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치구역이기 때문에 국가의 행정구역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의 행정구역은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행정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변경을 하고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 구역은 자치권에 이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아닌 것들이고 일정한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되는 것들인데 뭐 이것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 4조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이제 출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 구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권의 공간적인 이러한 범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제시의 이러한 자치권은 김제시의 관할 구역 안에 미치기 때문에 김제시의 관할 구역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것은 자치권의 이러한 범위 특히 그 자치권은 소위 전 권한성 내지는 자기 책임성이라고 하는 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이러한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자치권 즉 관할구역의 결정은 역시 중요한 이러한 법적 문제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러한 내용이 계획고건이라고 하는 즉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장되는 자치권 중에는 계획고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 계획고건의 내용은 자치단체가 자신의 구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을 전적으로 자신의 권한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자주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이러한 권한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계획고건은 이제 헌법적 보장을 통해서 직접 보장이 되는 이러한 형태의 권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양광식 교수님 발표하신 이러한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의 전형이 바로 계획고건의 실현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즉 김제시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어떠한 개발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인 계획고건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바로 이러한 계획고건은 헌법에 의해서 직접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가가 임의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은 아니고 결국 마찬가지라는 얘기로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임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34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구역은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국가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영역인데 이 구역의 범위에는 당연히 육지뿐 아니라 해상, 이제 바다와 상공에 관한 공중에 관한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구역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해상, 그다음에 해상을 매립한 매립지의 경우에도 즉 신설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뭐 국가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역시 자치단체 구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적인 원리와 내용은 매립지에 대해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35페이지 이러한 내용,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는 관할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이러한 것들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이제 관할구역의 결정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좀 살펴보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할구역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즉 지방자치단체 구역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이러한 부분이고, 그다음 지방자치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 제도는 그냥 법에 의해서 또는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는 헌법 117조, 118조가 보장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지방자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직접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법률에 의해서도 함부로 제약을 가할 수가 없는 헌법적인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출발점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관할구에 관한 이러한 논의 역시 뭔가 법적으로 특히 이제 헌법적인 이러한 의미까지를 가지는 이러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유의하시면서 내용을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다만 이제 35페이지 아래쪽 2번의 문제 관련해서 뭐 이거는 이제 이번 매립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번 지방자치단체 이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있었습니다. 뭐 현재 뭐 중충제를 단충제로 하는 이런 논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개편 논의가 이제 제기될 때마다 법적으로 논의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지방자치단체 이제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헌법이 보장하는 대상인가, 즉 자치단체랑 구역을 함부로 이것은 법률로도 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의가 뭐 법적으로는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뭐 잠깐 보시게 되면은 35페이지 맨 아랫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헌법적인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권리주체로서 존립을 보장한다라고 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적 보장은 지방자치의 존립을 보장을 하게 되는데 그 존립이 보장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뭐 이러한 논의도 있는데 36페이지 둘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은 근데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이러한 권리주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법 원리적으로 볼 때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각각 전례된 상태로 각자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라 원칙적인 제도적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폐지될 수 있지만은 단지 제도적으로 폐지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즉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들은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다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는 것 자체를 국가는 없앨 수는 없는 것들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개별적인 이러한 모양이나 형성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현재 이러한 입장이고요. 즉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구역 결정 등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개편은 헌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개편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란 맥락에서 매립지를 포함한 이런 구역에 관한 이러한 문제 역시 뭐 헌법이 직접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이제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은 구역 결정이라는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이러한 이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한 점에서 37페이지 2번에 보시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 이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이제 그 법조문을 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으신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4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하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그냥 종전과 같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종전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자연적인 발생 뭐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제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이 최초로 시행된 1948년 당시에 설정된 이러한 구역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종전의 의미라는 것은 뭐 표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자체가 좀 애매한 명확한 이러한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 이러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다만 이제 매립지의 경우에는 토지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자치단체 간의 이제 갈등과 분쟁이 심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래서 2009년도 4월 1일에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하면서 매립지에 대해서는 앞에 뭐 양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립지에 대해서는 귀속 결정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4조 3항에 보게 되면은 매립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먼저 그 밑에 조항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38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 결정에 대해서 뭐 관련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다면은 대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그동안 진행된 대법원 소송들이 전부 다 이런 법제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이러한 형태의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법적으로 평가를 할 때 세 번째 단락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 제도는 이제 국가가 그냥 만든 제도가 아니라 헌법이 직접 보장을 한 이러한 제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이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가가 행정 결정, 즉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처분입니다. 즉 자치단체 구역을 국가의 장관이 처분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즉 헌법이 보장하는 본질적인 이러한 영역을 장관의 처분으로 결정한다. 물론 뭐 대법원의 소송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러한 구조라고 하는 것을 비판은 많이 있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뭐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 특징으로 많이 얘기되는 소위 후견적 지방자치, 뭐 말은 지방자치입니다만은 국가가 대부분의 것들을 거의 다 주도하는 이러한 후견적 지방자치의 모습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런 이제 매립지 귀속 결정이란 구조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자체가 직접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입법적인 어떤 그 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이 현행법에 따라서 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이러한 것들은 현행법이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장관의 처분으로 귀속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장관의 결정, 그다음에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도 무제한적인 자유가 허용되는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4조에 따라 장관이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이러한 규범적인 의미라는 것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38페이지 아래쪽 2번에 이제 4조의 이제 법원리적 의미라는 영역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 4조는 매립지에 관한 이러한 귀속 결정에 대해서 주체하고 불복 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이제 관할을 결정할 때 어떤 실체적인 기준을 적용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위헌이다라고 한 이러한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실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라고 보면서도요. 다만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아닌 것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적인 제한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 역시 이제 법원도 마찬가지 이러한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한계를 잘 준수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39페이지 아래쪽에 그러면 이제 매립지에 대한 경계 결정에서 이제 종래 이제 매립지는 종래 이제 바다가 육지로 변경이 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해상 경계라고 하는 것과 매립지의 이제 관할 구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이러한 문제들이 됩니다.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군산시의 경우에는 이제 새만금 지역의 관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그 불만이 많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종래 이제 해상 경계에 의하게 되면 바다의 상당 부분을 이제 군산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상 경계의 기준으로 한다면은 매립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제 군산시 것이 되어야 된다면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조금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볼 때 이제 해상 경계라는 것과 이 매립지에 관한 이러한 경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
즉 이제 해상 경계선이 매립지의 경우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뭐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40페이지, 뭐 41페이지에서 뭐 대략적인 그동안의 뭐 경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종래 헌법재판소는 이제 해상 경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지리원에서 뭐 작성한 이러한 기본도라고 하는 것에 의한 이 해상 경계선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도 뭐 41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홍성군하고 태안군의 이러한 해상 경계에 대한 이러한 갈등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해상 경계선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국가 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은 그 경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 해상 경계에 대해서도 그 해상 경계선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뭐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즉 현재는 바다에 대해서도 해상 경계선은 특별한 의미가 없게 된 이러한 형태의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바다가 육지가 된 이러한 매립지의 경우에는 그 해상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좀 유념을 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전제하에서 이제 42페이지 중간부터 이제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새만금 동서도로라고 하는 것의 관할권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이런 문제로 이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해서 관할권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논의가 필요하냐면은 그 42페이지 반과로 1번 법제적 측면이라는 것들 보시게 되면은, 즉 새만금 동서도로는 이미 이제 종래 관할권이 결정이 된 이제 새만금 2호 방조제 안쪽으로 건설되어 있는 이러한 도로이다 보니까 이 안쪽, 즉 이미 관할이 결정이 된 방조제 내부의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관할을 다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관할 결정은 종전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꼭 법률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적 공부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뭔가 관할을 추론해낼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것들은 전부 다 종전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제 새만금 2호 방조제 안쪽에 대해서는 일단 뭐 방조제에 대한 이 관할 결정이긴 합니다만은 뭔가 그런 방조제에 대한 관할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종전의 결정으로서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동서도로의 관할권 문제는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새만금 지역의 특수성에 관한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을 이제 동서도로 관할권의 문제에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더 이상 뭐 언급하지 않더라도 뭐 새만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 뭐 단군 이래 최대 이러한 국책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대규모의 이러한 광활한 이러한 사업이고요. 따라서 이게 대규모의 이러한 광활한 사업이다 보니까 매립지의 결정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양한 이러한 이제 쟁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매립지라고 하는 것들이 통상 이제 어떤 소규모의 경우에는 뭐 매립 계획이 있으면 매립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새만금의 경우에는 다 순차적인 이러한 매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립마다 다 그 매립지에 관한 귀속 결정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의 뭐 사회 경제적 이러한 이제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만금의 특수성이라는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뭐 뒤에도 역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만 43페이지 아래쪽 보시게 되면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해서 대법원도 이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은 특히 하나의 계획으로 전체적인 매립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체 매립 지역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부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더라도 순차적인 개발에 따른 이러한 이제 귀속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방조제에 대한 귀속 결정을 하면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이 동서도로의 관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이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뭐 이미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는 판결이긴 합니다만 종전의 이 방조제 관할과 관련해서
종전의 방조제 관할 결정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입장,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제 이러한 첫 번째 이러한 문제로 이제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을 할 땐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역시 뭐 대법원에서도 다 명시한 이러한 내용입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립지 새로 생긴 토지이긴 합니다만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은 절대 국가나 장관의 자유는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긴 합니다만 이것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관계되는 제2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형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좀 저희가 행정법적으로 얘기하는 소위 이제 그 계획재량 내지는 형량 명령이라고 하는 이제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뭐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44페이지 아래쪽, 45페이지 위쪽을 보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귀속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각주 48페이지는 줄 끝에 보시게 되면은 이 대법원이 설시한 이러한 내용들은 쭉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마디로 줄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사무라든지 권한 배분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로서 특히 이제 헌법적인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역적 관련성을 고려하라라고 하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떤 관할, 그다음에 사무 이런 것들의 귀속을 결정할 때에는 지역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바로 그러한 취지를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서도로의 관할권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적 관련성이라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법적인 이제 규범적인 요청이고요. 그다음에 동서도로의 위치, 이제 2호 방조제 안쪽에 있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뭐 제가 자세히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새만금 동서도로가 이제 김제시와 지역적 관련성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큰 이제 의문은 없는 이러한 형태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 관련해서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이 새만금 방조제 관할 결정을 했던 것이 이제 어떠한 의미냐? 즉 새만금 방조제가 새만금 지역 전체 중에서 부분 관할 결정을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 관할 결정이라는 것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데요. 이 새만금 방조제 관할 관련해서 대법원은 그 뭐 첫 단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매립이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매립이 완공된 지역이 아니면은 귀속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먼저 지방자치법 규정 자체에서 매립이 된 지역에 대해서만 귀속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립이 예정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귀속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은 그냥 법의 문헌상으로는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단락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너무 그냥 지방자치법 4조의 문헌을 형식적으로만 파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의 매립은 그냥 일회적으로 끝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립 예정지는 미리 결정하면 안 되고 매립이 완료되면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만은 새만금이라는 경우에는 워낙 광활한 이러한 지역으로 매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것을 다 매립 예정지의 경우에는 못 해주고 매립이 예정될 때마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 들은 너무 법의 문헌에만 치우친 뭐 새만금 사업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뭐 잘 고려하지는 못한 이러한 입장이어서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러한 형태 상황에서 뭐 특히 제가 그 45페이지 맨 아랫줄 보시면은 뭐 제 개인적인이라는 생각입니다만 방조제에 관할 결정을 했는데 사실 방조제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기능은 매립을 위한 어떤 그냥 틀을 만드는 것이고 원래 매립지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방조제를 만들어 놓고 안쪽을 이제 뭐 채워 넣어서 땅으로 만든 것이 매립지이기 때문에 사실 매립지에 대한 이제 귀속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방조제에 관할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의 관계를 보면은 방조제에 대해서 관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이면에 매립지를 전제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너무나 형식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긴 합니다만은 46페이지 위쪽 보시게 되면은 약간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한 중에서도 다행스럽게 대법원은 이 매립 사업의 준공 여부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다만 이제 매립이 예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한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한 관할 결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나머지 매립 예정 지역의 관할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부분에 관한 관할 결정을 할 때에도 전체에 대한 이러한 고려라는 것들을 충분히 다 해서 관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결국 이 얘기는 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 결정을 할 때 이미 전체의 다른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들 다 충분히 고려를 한 이러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법원의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미 그 2호 방조제 내부 구역에 대해서는 46페이지 이제 아래쪽 두 번째 단락부터 보시게 되면은 결국 이제 개인적인 이러한 이제 대법원의 판결의 해석은 곧 종전의 2호 방조제와 관련한 관할권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2호 방조제 내부에 존재하는 동서도로의 관할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만약 이것과 다른 내용의 결정이나 필요성이 있다면은 이것은 소송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서 김제 씨 말고 다른 곳에서 충분하게 주장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2호 방조제 내부의 영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할권을 김제 씨가 갖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러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은 뭐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은 아닌 것들이고요. 이제 법원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산시가 최근에 제기한 이 관할구역 결정 취소 청구의 소를 대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새만금 방조제 내측 육지 개발에 관한 청사진에 의하면은 1호 방조제를 부한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중요한 내륙과 연결 도로망 등등 이러한 것들이 잘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대법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 얘기는 이제 방조제 관할 결정을 하면서 그 내부의 그 개발 상황 이런 것까지 이미 고려를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방조제 관할 결정이 이제 동서도로의 어떤 관할권 결정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이제 원리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이러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47페이지부터는 이제 관할 결정 뭐 신청 절차에 관한 이러한 쟁점 그다음에 그 뒤에서 불복에 관한 이러한 쟁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결정 신청에 관해서 이제 내용들을 본 이러한 이유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김제 씨가 동서도로 관할 결정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도 뭐 새만금 개발청이나 전라북도에 협조가 잘 없어서 이것이 잘 진척되지 않은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뭐 얘기를 들었고요. 물론 뭐 현재는 이러한 결정 신청 공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하였습니다만은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 가능성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이 결정 신청에 대한 법 원리를 조금 뭐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간단하게 좀 고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4조는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에 대해서 신청주의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청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체는 역시 법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고요. 여기에는 기초자치단체 이외에 광역자치단체가 다 포함되는 즉 자치단체장이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따라서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인 이제 김제 씨의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주체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내용적으로 볼 때 신청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이제 본질적인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행안부 장관의 결정을 촉구하는 형식적인 의미. 뭐 당연히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메리트에 대해서 신청이 없다고 관할권이 안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신청이라는 것은 그냥 촉구하는 이러한 의미이지 본질적인 이러한 부분은 아닌 형식적인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47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결국 이러한 관할 결정을 신청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리는 이미 법에 의해서 보장된 이러한 권리이고 그 신청의 의미라는 것들은 상당히 형식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관할 결정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뭐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뭐 그런 각조 5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뭐 행정구역 실무 편람이라는 데 보게 되면은 이런 거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서류도 필요하고 다른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들은 법의 취지에는 굉장히 반하는
즉 당연히 필요하다면 결정을 신청하는 것들이지 다른 데서 협력을 안 해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특히 이제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그 48페이지 2번에 법 규범적 본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 제도상 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대등한 협력적인 이러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의 원리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참여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법적인 이러한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이 국책 사업에 대한 국가의 참여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하고 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협력 대등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참여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것들은 이미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 내용이지 이 참여권을 뭐 국가가 임의적으로 허용해주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뭐 현재 법의 기본적인 이러한 입장이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관할 결정에 있어서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국가와 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그러한 참여권의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지 어떤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 뭐 자치단체가 하부의 지위에서 뭘 요청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해할 문제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러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49페이지 이제 불복에 관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 매립지 관할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제 특정 자치단체 뭐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군산시의 경우에는 계속 이 김제 씨에 관한 관할 결정에 대해서 소송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다른 주장들을 이제 제동을 자꾸 걸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관할 결정에 대한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적 지위가 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뭐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헌법재판소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공유 수면의 경계가 그대로 매립지에는 적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종전의 공유 수면에 대해서 즉 바다에 대해서 특별한 관할권을 가졌다라고 해서 매립지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떠한 법적인 권리나 이러한 것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즉 이미 매립지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해서는 그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명시적인 이러한 입장입니다. 뭐 내용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결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법적으로 다투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는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50페이지에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 아직은 뭐 현실화된 이러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종전에는 이러한 관할 결정이 즉 지방자치법 그 4조가 신설되기 전에는 자치단체 간의 관할 결정은 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해결이 됐었습니다. 해결이 되었다가 200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행안부 장관 결정, 대법원 제소는 이러한 구조가 지금은 적용이 되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현행법처럼 행안부 장관의 결정,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예전처럼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또 권한쟁의를 통해서 또 다툼을 제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론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뭐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고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된다는 입장도 있고 안 된다는 이러한 입장도 있는 이러한 형태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뭐 이것을 여기다 적용시키게 되면은 뭐 김제 씨의 관할에 대해서 대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른 자치단체가 또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이러한 형태의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법적인 해결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쟁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여기 자치단체 구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의 어떤 본질적인 이러한 부분이고 국가가 임의적으로 처분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 하에서 관할 결정에 대해서도 지방자치 어떤 본질이나 취지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뭐 그러한 것들이 지방자치 영역에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들의 실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이란 단락인데 결국 이제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이러한 관할권 문제 역시 이것은
이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방조제에 대한 이러한 관할 문제와 분리해서 보기는 어려운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고, 이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분쟁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새만금 지역에서 이제 관할 문제에 대한 앞날을 보여주는 뭐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동서도로에 대한 이러한 관할권 분쟁이라는 것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마지막 결론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규 교수님 발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두 분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